어느 여름날 밤 평소처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나는 이상한 글을 발견하게 되었다. 제목은 당신의 현실을 확인하세요 였다. 내용은 짧았지만 불길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만약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당신의 현실은 지금 뒤틀리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확인하길 원하신다면 다음의 절차를 따르세요 라는 내용이었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나는 글에 적힌 절차를 따라보기로 했다. 첫 번째 단계는 집안에 불필요한 조명을 모두 끄고 한 가지 불빛만 남기는 것이었다. 나는 방에 스탠드 조명만을 남기고 나머지 불을 껐다. 두 번째 단계는 집안의 창문이나 문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창문 가까이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지막 단계는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거실에 있는 큰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바라보았다.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소름이 돋았다.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자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내 휴대폰에 알림이 왔다. 알림에는 내 현재 위치가 표시된 지도와 흙개디를 조심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있었다.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 순간 방에 있던 유일한 조명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곧이어 완전히 꺼졌다. 어둠 속에서 나는 정체 모를 존재의 숨소리를 들었다. 공포에 질려 움직이지 못하는 나에게 그 존재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내가 너의 현실을 통제하고 있다. 얼어붙은 몸으로 나는 필사적으로 조명을 켜기 위해 스위치를 더듬었다. 불이 켜지면서 숨소리는 사라졌고 나는 다시 고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내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지도와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그 글의 제목을 다시 검색해 보려 했지만 인터넷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고하려 했지만 그런 글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지금도 그날의 경험이 환각인지 진짜였는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날 이후로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 일은 내게 해프닝 이상의 공포를 남겼고 나는 더 이상 인터넷에서 무심코 이상한 글들을 클릭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가끔씩 밤이 되면 그 글을 썼던 존재가 다시 나타날까 두려워지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세진은 대학에서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 내려가게 되었다. 할머니 댁은 한적한 산골 마을에 위치해 있었다. 마을에 도착하자 어릴 적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할머니 집 근처에 있는 오래된 폐가는 여전히 으스스했다. 세진은 어렸을 적 그 집을 지나칠 때마다 소름이 돋곤 했다. 첫날 밤 낯선 집이 불편했는지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잠을 청하려고 침대에 누워있던 세진은 갑자기 창문 밖에서 기이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같았지만 그보다는 더 규칙적이고 리듬감 있는 소리였다. 세진은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창문 쪽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어둠과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뭔가 알 수 없는 부자연스러운 형상의 숲의 가장자리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세진은 할머니께 그 소리에 대해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잠시 표정이 굳어지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 그건 아마 근처 폐가에서 나는 소리일 거야. 오래된 허물어진 집인데 예전엔 말썽 아는 젊은이가 살았지.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 집에서 기이한 일들이 생겼어. 호기심이 커진 세진은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할머니는 마지못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폐가는 20년 전쯤에 지어진 집으로 젊은 남자가 혼자 그곳에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가 여러 가지 해괴한 실험을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후 그 남자가 갑자기 마을에서 사라지고 집은 버려진 채로 남겨졌다. 마을에선 그 집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와 함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무언가가 나타난다는 소문이 퍼졌다. 세진은 더 이상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세진은 손전등과 녹음기를 챙겨 폐가로 향했다. 다행히 대낮이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 폐가는 온갖 잡초와 덤불에 뒤덮여 있었다. 집 내부로 들어가니 먼지와 함께 찬바람이 불면서 소름이 돋았다. 폐가는 낡은 가구와 쓰러진 서랍, 그리고 어지럽혀진 실험 도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방을 돌아다니던 중 세진은 벽 한편에 그려진 기묘한 문양과 마주쳤다. 그 문양은 이상하게도 불길한 느낌을 주었다. 그 순간 세진의 녹음기가 자동으로 꺼졌다. 아무리 작동을 시키려 해도 켜지지 않았다. 그리고는 또 다른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도무지 방향을 알 수 없는, 마치 집 전체가 그 소리를 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세진은 황급히 그곳을 나가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폐가의 한 방에서 문이 키 하는 소리와 함께 천천히 열렸다. 세진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그곳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마치 무언가 강제로 눈을 돌리라고 시키는 것처럼 방의 내부를 보게 되었다. 그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방이었지만 세진은 분명 무언가가 그곳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갑자기 창문이 흔들렸고 밖의 나무들이 마치 거센 바람에 휘두르는 것처럼 흔들렸다. 겁에 질린 세진은 있는 힘을 다해 그곳을 빠져나와 할머니 댁으로 달려갔다. 집에 돌아온 세진은 할머니께 묻은 이야기를 말씀드려 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얼굴로 말씀하셨다. 그 집은 이미 저주받았단다. 지금 넌 그들과 엮이게 된 거야. 조심해야 해. 세진은 할머니의 말에 얼어붙었고 더 이상은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로도 세진은 계속해서 기이한 소리를 들었다. 그날 이후 세진은 다시는 그 마을에 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도 그날의 경험은 세진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때로는 꿈속에서조차도 떠오르곤 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 주위로 점차 이상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았으며 그 이야기는 점점 전설처럼 전해지게 되었다. 세진은 도시로 돌아가고 나서도 종종 그때의 공포스러운 감각이 온몸에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할머니의 말씀과 그날의 경험은 여전히 세진의 마음속 밤의 어둠 속에서 생생히 살아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작은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인적이 드물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기피했죠. 이유는 바로 집 주변에서 들린다는 이상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집 근처에서 간헐적으로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이 유령이 들끓는다는 낭설에 휘둘려 그것을 그신 집이라 부르곤 했습니다. 그 집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어느 날 도시에서 온 청년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훈이었고 그는 항상 미스터리와 초자연적인 사건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골의 고요함과 그에 어울리지 않느니 전설에 매료되어 그는 그 집을 직접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하룻밤을 그 집에서 보내며 소문의 진상을 파헤쳐 보는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낮고 삐걱거리는 집 마루 위에 풍겨오는 시원한 바람과 싸늘한 기운을 무릅쓰고 그 집에 발을 들였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바닥엔 잡초가 자라났습니다. 그중 유난히 눈에 띄었던 것은 거실 구석에 있는 낡은 피아노였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그는 묘한 느낌을 받았지만 자신의 초자연적인 탐구 정신을 북돋우며 침낭을 깔고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은 점점 더 기묘한 기운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에서 부는 바람 소리에 문이 덜컹거렸고 지우는 정체불명의 속삭임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귀를 기울이며 음성이 어디서 오는지 추적해보려 했으나 그 소리는 귓가에서 맴돌기만 할 뿐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두려움을 가라앉히던 중 지훈의 눈에 피아노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무심코 앉아있던 피아노 뚜껑을 들어올렸고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손목에 채워져 있었을 법한 은빛 팔찌였습니다. 갑작스런 소름에 물러나려던 찰나 피아노 건반이 스스로 울리며 슬픔에 찬 멜로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린 지우는 방으로 도망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방 안에서도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방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인형이 마치 자신을 응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인형은 오랜 세월을 견뎌온 득대가 탄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망울은 이상하리만치 맑고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여기서 나가 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훈의 두려움은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그는 견디다 못해 주머니에서 전자 기록기를 꺼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빠르게 기록하고 나서 집을 빠져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 갑작스러운 찬 기운이 그의 등을 훑으며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문득 어딘가에서 어린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빗속에 섞여 들기엔 너무도 명료한 소리였습니다. 지우는 집 밖으로 뛰쳐나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은은하게 비추는 달빛 아래에서 그 집이 한결같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마구 뛰어가듯 그곳을 벗어나려다 다시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피아노가 있던 자리의 창가에는 한 소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실제인지 환영인지는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후에 지우는 소문을 통해 그 집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한때 행복한 가족이 살던 곳이었지만 불의의 사고로 어린 딸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후 가족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집은 비어버렸습니다. 이후로도 몇 차례 사람들이 들어와 살려고 했으나 모두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떠났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지우는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가끔씩 그날 밤의 기록을 반복해서 들으며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 익숙하고 쓸쓸한 멜로디와 웃음소리를 기억했습니다. 이상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동시에 그는 그 소녀의 슬픔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녀가 이제는 안식을 찾길 빌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에 대한 소문은 다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변함없는 소문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그곳을 귀신집이라 부르며 멀리했습니다.